안녕하십니까.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사회를 맡은 성북구 도시정비 신속추진단 공공공모팀장 이창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대등과 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민들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 무엇인지, 또한 정비사업 진행 시 내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촬영 영상을 도시정비 신속추진단 유튜브 계정에 게재할 예정이며 언제든지 재시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총 2개의 강의로 진행이 되며, 먼저 앤더스 엔지니어링 홍석기 상무님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및 장기 전세 주택 사업에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간단하게 홍석기 상무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석기 상무님께서는 현재 주 앤더스 엔지니어링에 근무하시며, 현재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원 자문단 위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제도 개선, 공공기여 관련 제도 개선,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개선 등 다수의 주요 수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전문가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앤더스 엔지니어링 홍석기라고 합니다. 네, 들어와서 강당이 너무 커서 잠깐 놀랐고요.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한 40분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강의는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응답하는 시간 한 5분, 10분 정도 가지는 걸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 역세권 사업들이 결국은 도시계획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까지는 모르더라도 도시계획적인 사항을 약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일반 사항과 그다음에 서울시 역세권 사업들을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장기전세 주택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일반 사항입니다. 제가 도시계획 얘기를 할 때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최상위 이제 공간계획이자 장기적인 계획이고, 정책을 이제 집행하는 실제적인 계획입니다. 거기에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심지 체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에는 서울도심, 강남, 여의도, 영등포라는 3개를 도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용산이나 상암, 수세, 청량리, 왕십리, 상동상계 등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광역 중심, 그리고 12개의 지역 중심, 그리고 53개의 지구 중심들을 놓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아 사거리 일대가 지역 중심입니다. 강북 쪽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강북구와 같이 성북구가 나눠서 미아 지역 중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구 중심은 이제 그 안암, 그 고려대 앞에 안암 지역하고 종암동 일대, 그리고 이제 석대역 주변들이 지구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결정되는데요. 지금 앞서 이제 3도심이라고 말씀드렸던 서울도심과 여의도, 영등포, 강남 쪽에 되게 붉은색의 지역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은 저희가 녹지지역, 공원이나 하천이나 뭐 이런 산 이런 데들이고요. 노란색이 주거지역, 일반적으로 거주하시는 그런 지역들이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업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물건을 사러 가는 주로 상권이 있는 지역들이거나, 아니면 일자리, 업무 지역들이 밀집한 지역이거나 하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 보라색은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공장, 예전에는 공장지대였는데 최근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앞서 중심지 체계에 따라서 그건 이제 개념적인 얘기였고,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색깔이 있습니다. 제 땅은 토지용계 확인하면 찍어보시면 노란색인데도 있고 빨간색인데도 있고 보라색인데도 있는 거죠. 그 색깔에 따라서 허용되는 개발의 밀도나 가능한 용도들이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색깔을 바꾸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실 설명드린 색깔별로 용적률이 다릅니다. 용적률이 뭔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땅의 최대 밀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많이,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의 색깔, 그거 제가 용도지역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자기 땅의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에 따라서 용적률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색깔을 바꾸는 거죠. 내가 노란색이어서 용적률이 200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용적률이 60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내가 400의 이득을 보겠죠. 내가 200까지 이렇게 못 지었던 거를 600으로 짓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증가되는 용적률 400이 증가됐는데 그거의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라고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관한테 주는 건데 물론 이제 그냥 뺏어간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걸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아니면 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개발을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되 그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서 주변과 같이 공유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그 용도지역별로 현재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서울에는 더 이상 이제 가용지가 없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다 개발이 됐죠. 뭐 정말 산 밑에 일부 나대지라고 남아있는 데들은 산 밑이거나 뭐 공원이거나 학교이거나 다 자기 사연이 있는 땅들이고 개발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개발이 끝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계속 개발하려면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용지들, 개발할 수 있는 땅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책을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세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장. 서울시의 역이 지금 307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약간 과거 자료고요. 지금 현재 허가받아서 되어 있는 역은 총 325개로 카운팅되고 있고요. 더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령 여기 앞쪽에 이제 동북선 경전천 들어오잖아요. 2026년, 7년 정도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여기도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한 350개 정도의 역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역들이 굉장히 많고 역별로 저희가 이제 반경을 일정 그려서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세권이 그 몇 미터냐?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굉장히 기능적으로 다른데 어쨌든 저희가 한 250m에서 한 500m 정도 사이를 역세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50m라고 하면 서울시 시가지 면적,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거 빼고 그 시가지 면적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 500m로 그리는 순간 거의 서울시 한 80%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서울에서 500m 안에 여기 없는 데들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대부분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거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다음 장입니다. 역세권이 왜 중요하냐? 역세권이 땅값도 높고 활용도도 높고 하다는 건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대중교통 분담력, 그러니까 저희가 대중교통을 탈 때 뭘 타냐를 어떤 수단을 선택하느냐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100번 다니면 그 중에 35번은 지하철을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지하철역은 중요한 것이고 또 이제 한 26번은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 정류장도 대부분 역세권이 지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상업이나 업무 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땅값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공청사나 문화시설이나 판매, 뭐 백화점 이런 시장 같은 생활 지원 시설들이 다 밀집해 있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땅인 거죠. 다음 장입니다. 서울시는 예전부터 이 도시 역세권에 대한 이체복합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체는 땅을 나눠서 쓴다는 거죠. 위아래를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쓴다. 하나의 단일 기능으로 단일 공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하도 쓰고 지상도 쓰고 공중도 쓰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 복합은 여러 용도를 넣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택 하나만 넣는다든지 상가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상업도 넣고 일자리도 넣고 공공 편의시설도 넣고 주택도 넣고 다양하게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지만 이제 역세권이 진짜로 그렇게 좋은 땅이고 활용도가 높냐?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노후도를 따져보면 가령 지금 첫 번째 그래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40년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낡은 건물들이죠. 낡은 건물들이 오히려
역세권 250m 쪽에 더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역세권이 땅값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 개발이 또 안 돼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 비싼 값을 주고 사서 개발 이익이 낮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들이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땅이 작거나 타당 총행이 불가능한 땅들도 굉장히 많다. 중요도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용적률이고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가입니다. 250m 역세권 안에는 용적률보다 지가가 높고 오히려 역세권 밖은 용적률보다 지가가 낮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역세권이 좀 더 이제 과평가되어 있다. 이제 사용도에 비해서 땅값이 높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되는 추이가 그럼 역세권이 되게 잘 개발돼야 되는데 다른 일반적인 땅들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택 공급을 위주로 되어 있고 주정차 차량과 보행이 혼재되어 있고 굉장히 집주 근접에 한계가 있고 골목상권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역세권. 오랜만에 저도 이제 원래 강북구에서 제가 40년을 살았는데 외상거리 오랜만에 이제 와봤는데 한 바퀴 돌아보니까 20년 전 제가 그다음에 40년 전 학교 다닐 때 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예전의 전통시장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그다지 고민되지 못한 모습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빨리 좀 탈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프로성입니다. 다음 장.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역세권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서울시 역세권 사업의 이제 목표입니다. 다음 장. 서울시 역세권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복합 개발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만이 아니라 비주택을 포함해서 다양한 용도로 개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장기연쇄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위주입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같이 설치해서 주택 위주로 개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을 목표로 하는데 원래 제가 강북구에서 강의할 때는 세 가지를 다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 빼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장기연쇄주택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그래서 역세권의 범위가 중요한데요. 비교를 해보면 일단 250m 안, 승강장, 이 승강장이라는 건 플랫폼을 얘기해요. 출입구가 아니고 정말 플랫폼, 여기 타는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직각 방향으로 250m 안은 일단 역세권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모든 역이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가령 여기 저희 삼양사거리 역이나 강남의 강남역이 같은 역이지만 똑같은 위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중심지의 위계가 높거나 아니면 환승 역세권, 그러니까 2개 이상이 우리가 이제 환승하는 그런 역 같은 경우는 350m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계가 높은 역은 350m까지 가고 역세권 장기연쇄주택 같은 경우는 500m까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약간 뒤에 차별화가 있어서 다시 그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결과적으로 역세권 사업은 공공 입장에서는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로 재편을 하고 집주 근접의 복합개발, 지역화 필요 시설을 확충하는 제도이고요. 민간 입장에서도 이제 토지 가치를 상승하고 토지 건축에 가능한 것들을 넓히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복합개발, 저희가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도시를 개발할 때 옆쪽은 굉장히 고밀로 높게 개발을 하고 반대로 이제 여기서 멀어진 데들은 녹지나 오픈 스펙 공간, 개방 공간이나 이렇게 좀 저밀로 개발을 하는데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컴패티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밀복합의 개발을 통한 도시 기능을 향상하고 거기에 역세권의 가로 활성화를 해서 도시 활력을 증진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생활 리소시, 생활 편의 기능들을 집적시켜서 개발하자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구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등 일단 입지 요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역세권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역세권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줍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그럼 용적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용적률이 올라가는데 그 증가되는 용적률의 절반은 그 민간에서 그 사업자가 주거나 상업 업무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쓰시면 되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뭐 생활리소시,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등으로 제공해서 상호 윈윈해서 한다. 뭐 제가 농담식으로 반땡 얘기도 하는데 뭐 요새 서울시의 많은 제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세관성화 사업은 1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다른 제도에 비해서는 약간 늦게 도입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한장 그래도 늦게 도입된 것 치고는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지금 현재 올해 4월 기준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총 57개소가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서남 쪽, 저기 동작구나 이쪽에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쪽에서 굉장히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강동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시고, 강북 지역에서는 이제 많이 추진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히 이제 동북권, 이 도노강성이라고 하는 이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같은 경우들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균형 발전 차원에서 권장하고 개발을 권장하고 육성하려고 좋게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런 역세권 컴팩트 시티 복합 개발을 통해서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 시티를 실현하고 거기에 주택과 역세권의 주택과 지역 필요 시설을 함으로써 직주 근접이나 생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기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인데 여기서부터는 되게 실무적이고 좀 디테일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이거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들으시다 보면 되게 복잡한데 어려운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념적인 것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전문가나 아니면 구청에서 잘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계획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역세권의 범위는 250m. 하지만 그 지구 지역 중심 이상이거나 환승 역세권인 경우에 350m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 이제 보시다 보면 노선 상업 지역이라고 해서 앞부분의 일부가 이제 상업 지역으로 띄엄띄엄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북구는 뭐 그게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기 그 도남동 이쪽이나 일부 좀 해당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럼 역세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사업이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를 볼 때 우리가 250m, 350m로 선을 딱 자르면 우리 옆집은 되고 나는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게 딱 그 선으로 자르지는 않고 그 선에 들어오는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봅니다. 일단의 구역이 내 집을 포함한 우리 도로로 둘러싸인 우리 블럭이 350m 안에 과반이 들어오면 250m, 350m 안에 과반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과반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나는 250m, 350m 들어왔는데 우리 블럭이 과반이 안 들어왔어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난 들어왔는데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 그 전문가들이 보고 여기는 그래도 해야겠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열어줄 수 있습니다. 노선상업지역은 반대로 똑같이 블럭 단위로 해서 상업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하고요. 다음 장.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밀로 개발하다 보면 항상 도로가 문제가 됩니다. 내 앞에 내가 접해 있는 우리가 막 40층짜리 50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진입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나도 불편하고 지역민들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접도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소한 2면 이상의 도로에 접혀야 되고요. 그 중에 한 도로는 8m 이상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 도로는 현재의 기준이고 나중에 개발할 때 또 확보하면서 더 이렇게 도로 요건에 나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 요건은 이제 1,500에서 1만 이하입니다. 왜 1,500이냐? 1,500이라는 기준은 그러니까 작은 기준인데 지하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차가 차량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자기가 차를 운전해서 내려갈 수 있는 최소 면적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1,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는 주차장을 다주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500이라는 기준이 있고 저희가 이제 블록 단위로 하는 거다 보니까 만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다만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 오늘 그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하시는 사업자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경우에는 최대를 3만까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노후도 요건은 그래서 이제 재개발 방식이 아니면 20년 이상 불량 건축물의 3분의 2, 그다음에 재개발 방식이면 이제 법령에 따라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법이 정해져 있는 거긴 한데 요새는 도시가 워낙에 좀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준을 웬만하면 다 충족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거는 최근에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밑에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건물이 60% 이상은 대부분 되는데 문제는 이제 150제곱미터 미만 피지가 40% 이상이거나 2층 이하 건물이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층 이하 건물이 절반 이상이 될까? 약간 여기에서 약간 탈락하시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10년 이내에 신축 건축물이 15% 이상인 점. 그러니까 신축으로 개발이 많이 됐어요. 최근에 막 빌라 같은 거 예전에 많이 개발했었잖아요. 그때 들어왔던 신축 건물들이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가 됐었고, 이 기준에 따라서 강북 지역의 많은 사업지들이 좀 탈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그 목법이 되는 기본 계획에서 이 요건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컨대는 연동해서 같이 삭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복합 용도, 단 주택만이 아니라 주택 말고도 일자리, 그다음 업무, 판매, 뭐 숙박, 다양한 용도들이 들어온 것을 권장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특히 업무 시설이나 관광 숙박 시설을 절반 이상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게 그러면 이제 저거를 반드시 저것만 하라고 할 것이냐? 그럼 이제 사업을 못 하죠. 저게 업무나 숙박이 들어올 수 있는 데들은 땅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게 사업적으로 성립하는 데들은. 그래서 그렇게는 하진 않고 저렇게 만약에 하시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겁니다. 그냥 개발할 때보다 저렇게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으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그 용도 지역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게 가장 궁금하신 사항들이에요. 항상 여쭤보면 내 땅이 내가 지금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내가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뭐 중심상업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뚜껑이 있어요. 내 땅의 입지에 따라서 내가 이제 도심이다. 그러면은 상업지역까지 일반 상업지역 갈 수 있죠. 지역 중심까지도 일반 상업지역은 갈 수 있습니다. 지구 중심이다. 그럼 근린 상업지역. 중심지가 아니다. 그냥 역세권이다. 그러면은 이제 근린 상업지역이나 중주거 지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대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단계를 기본 2단계까지는 해줘요. 내가 2종인데 3종을 넘어서 중주거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근데 근린 상업지역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좀 여기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따져볼 것이고요. 만약에 그보다 더 올라가고 싶다고 한다면 4단계까지 상향하고 싶다면 앞서 설명드린 복합 용도를 이제 준수하셔야 됩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그럼 몇 층, 여기가 3층이더라고요. 내가 그럼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입지에 따라서 9층, 8층, 7층으로 뚜껑이 있는 거고요. 내가 지금 2층에 있으면 2층 올라갈 수 있으니까 4층까지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좀 어떤 조건들을 지키면 5층, 6층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단계와 최대치 두 개의 기준이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장. 그거를 이제 도시화에서 설명한 것인데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역세권, 앞서 설명드린 건 역세권의 기준이었고, 이거는 간선도로변, 노선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좀 해당이 없을 것 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용도지역이 올라갔으니까 용적률이 상향됩니다. 가령,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원래 250%니까 250%인데, 일반 상업으로 상향했다. 그럼 용적률이 800까지 더 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800이 끝이냐? 서울시가 이제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면서 더 줄이는 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정책, 가령 관광 숙박시설 지금 관광객 3천만을 목표로 지금 서울시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숙박시설이 부족할 것 같다. 관광 숙박시설을 많이 지으시면 용적률을 더 드린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 그 대지 내에 개방된 공간을 많이 만드시면 또 인센티브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그러니까 저희가 친환경 건축물, 탄소를 덜 배출하는 건축물을 만드시면 또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첩하면 최대 1000%도 넘길 수 있다. 800%가 한계였지만 이런 인센티브들도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럼 얼마를 내야 되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증가용적률의 절반을 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래서 나는 얼만데? 라고 항상 거꾸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2종인데 변경호가 3종이면 공공기여율은 10%다. 이렇게 계산해서 표를 만들어 놨지만 이 수치가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소수점까지 정확하진 않고 어쨌든 중요한 원칙은 증가용적률의 절반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그 결과일 뿐이다. 이 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숙박시설을 하면은 이걸 좀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을 많이 하시면. 또 하나는 이제 노인복지주택. 그러니까 이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을 많이 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공공기여를 좀 깎아서 해드리는 것으로 최근에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장. 그럼 뭘로 내냐? 절반을 내는 건 알겠는데 뭘로 내냐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을 내는 30% 이상 내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것에 받기 위해서 하나를 50% 절반 이상으로 받는 걸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첫 번째 그림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 상가, 산업시설 이런 거를 같이 내셔도 되고 아니면 생활소시나 이런 것으로 내셔도 되고 돈으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돈으로 내는 건 굉장히 좀 제한된 조건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고 솔직히 이제 이건 이제 돈으로 내는 부분은 강남 쪽을 좀 타겟으로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쪽은 기반시설이 괜찮고 충분하니까 개발할 때 돈으로 받아서 이 강북 지역이나 이렇게 좀 열악한 지역들에 뿌리는 것으로 제도가 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네, 돈으로 낼 때는 착공 시점에 돈으로 내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지연해서 내거나 분납해서 낼 경우에는 이제 5% 정도 이자를 곱해서 어쨌든 준공 때까지는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네, 그거 외에도 이제 건축 기준들을 지키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수도권 활성화 사업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실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고, 1층에는 비주거 시설 설치를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주거 용도 비율이 이제 상업지역으로 갔을 때는 원래는 20%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의 한 20% 정도는 주택이 아니라 상업시설들로 설치하는 것이 의무였는데, 최근에 서울시가 또 그 지침을 개정하고 워낙에 한가공시 이런 게 심각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10%로 낮췄습니다. 조례 개정에서 10%로 낮춘 상태고, 다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용도가 복합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20%를 권장한다는 문구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권장이고 뭐 의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높이 부분도 일반적인 높이 계획을 준용하되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1.2배, 한 20% 정도를 추가로 이제 가할 수 있도록 지침이 완화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반대로 이제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으로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장수면 주택 같은 것들을 도입을 권장하고 있고요. 친환경 건축물이나 역사문화의 보전,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이런 것들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절차를 보시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에 그림은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내가 100% 소유를 해서 내 땅 가지고 사업하실 때의 상황이고요. 밑에는 재개발 방식, 조합으로 해서 여러 주민들이 합심해서 하실 때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계획안을 작성해서 접수를 하시는 게 첫 번째 이제 칸에 부분이고, 지구 단위 계획은 3분의 2, 그다음에 재개발 방식은 토지지정 소유자의 50% 동의를 확보해야 되고요. 이것을 신청을 하시면 이제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원자문단이라는 위원회에서 여기가 대상지로 적합한지를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이제 MP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그 MP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MP가 동의하고 서울시도 동의하고 성북구도 동의하시는 계획안이 마련이 되면 이걸 다시 지원자문단에 올려서 계획이 적정한지를 한번 봐서 이제 끝이 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법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공식적인 법적인 주민 제안과 그에 따른 그 후에 이제 주민 의견 청취, 위원회의 심의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때 주민 동의율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구 단위 계획은 3분의 2,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은 토지지정 소유자 50% 동의고요.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양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다음 장.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깝죠. 여기 미아역에 그 신일고등학교 앞에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높이 올라가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거의 1호 사업 1호는 아니었는데 가장 빠르게 준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원래 탐정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그린 상업지역, 그러니까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빨간색이 된 거죠. 그래서 용적률이 250%였는데 600%로 350%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원래는 이런 예식장, 8층짜리 예식장이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용적률 600%, 그 다음에 층수 24층, 그 다음에 공동주택과 그린생활시설, 키움센터와 청소년 문화센터 등의 주상복합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장. 여기 보라매역입니다. 동작구의 보라매역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라매역 앞에 여기 바로 붙어 있는 데들도 노란색입니다. 준주거, 뭐 삼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하지만 그 뒷블럭임에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꾼 거죠. 그를 통해서 삼종 일반 주거 지역이 그린 상업 지역이 되었고 용적률이 250%에서 600%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런 용적률 한 130대던 저층의 상가군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20층짜리 주상복합으로 변모하고, 다만 이제 주변에 어떤 공공기업으로서 보건취소와 임대오피스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이건 이제 강동역의 사례고, 앞서 설명드린 두 개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 방식, 자기 땅을 자기가 개발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조합 방식입니다. 주민들이 합심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개발하시는 방식이었고요. 앞에가 그린상업지역, 뒤에가 삼중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같이 묶어서 개발하시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용적률이 250%, 500, 600% 각각 적용됐던 것들을 800%로 통일해서 3종 기준으로는 거의 550%가 오른 3단계 상향을 했던 사례이고요. 다음 장. 네, 거기에 이런 저층의 상가, 그리고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들이 용적률 800%짜리 43층의 주상복합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네, 이거는 이제 그 서대문구 홍제역에 그 유진상가,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유진상가 쪽이고, 거기가 굉장히 좀 토지 소유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슈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는데, 서대문구에서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뭐 구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금 사업을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원래 준주거 지역 상업지역이었던 것을 모두 이제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이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런 그 유진 상가와 그 앞에 전통시장 들을 합쳐서 하나의 그 사업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높은 건물과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 구에서 의지를 가지시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여기까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장. 앞장이요. 네, 앞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복합 용도,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가 도입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장기전세 주택 확보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에 그 일반 주택도 많이 공급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장기전세 주택, 임대주택이 하나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공급해서 직주근접,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모토로 내세우고 있고요. 장기전세 주택은 일반적인 뭐 그런 저층의 뭐 저소득층의 어떤 임대주택은 아니고 주변 시세 대비 한 80%의 전세로서 살 때, 다만 이제 20년 정도의 장기까지 보장을 해서 안정적인 주택, 주거 환경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가능한 기존 공급에 더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추가 공급을 유도하고, 그 추가 공급되는 양의 절반은 민간 분양하되 나머지 절반은 장기전세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제도의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거는 2008년부터 도입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예전에 재임하시던 그 시절에 도입되어서 거의 지금 한 17년 가까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뭐 중간에 어떤 경제적인 부침 때문에 되지 않았던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제도를 가다듬으면서 굉장히 또 많은 사업들이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그래서 여기는 앞서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250m인데 여기 중요한 역이면 350m까지였는데,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350m까지 해줍니다. 구분하지 않고 350m까지는 가능하고요. 주택 기준이니까 이게 가능하고요. 500m까지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다른 점은 350m까지는 용도 지역을 올려줘요. 2종이면 뭐 준주거로, 뭐 3종이면 그러니까 준주거까지 다 올려주는데, 근데 350m에서 500m 사이는 용도 지역을 올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종이면 3종대로, 준주거면 준주거대로 그대로 개발을 하는 건데, 다만 3종이 원래 250%까지 용적률이 되는데 그 300%까지 완화를 시켜줍니다.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여기에 이제 사업관련 용도 지역들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들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면적이 좀 다른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약간 이제 1,500에서 만이었고 도시정비용은 3만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 장기전세 주택은 일단 3천에서 2만입니다. 그러니까 3천은 이게 그냥 아파트
주택 한 동이 아니라 어떤 주택 단지 개념이다 보니까 면적이 최소 면적이 좀 역세권 활성화 사업보다는 높고요. 반대로 이제 그 도시정비형에 대해서는 이제 2만까지 워낙에 이게 예전에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보니까 면적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도 요건은 20년 지구 단위 계획 방식은 그러니까 내 땅이면은 이제 20년 이상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 조합 방식, 정비 계획 방식이면은 30년 이상 건축물이 60% 이상이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동일하게 뭐 과소피지나 2층, 그다음에 12년 이상 신축 기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서 곧 삭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제 예상이고요. 예, 다음 장입니다. 용적률은 3종인데, 그러니까 2종, 3종은 3종까지, 그리고 역세권 내에서는 준주거까지도 가능하고요. 용적률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까지, 준주거는 500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3종 일반 주거지역이 250인데, 시프트 방식으로 하시면 300까지 가능하고요. 준주거도 원래 400인데, 500까지 가능하고, 심지어 이제 원장이 여기 중심지구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7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700%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해준 적은 없다고 알고 있고 500을 넘길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또 마찬가지로 그때 지금까지는 용적률의 절반은 아까는 이제 뭐 다양한 생활의 소시를 확보하는 건데 이거는 장기전세 주택입니다. 장기전세 주택으로 제공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이나 친환경 건축물, 역사문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셔야 되고요. 도시정비형, 그러니까 정비사업, 조합 방식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게 기반시설이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거랑 동일한데 지구단위 계획 방식과 정비 계획 방식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전검토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제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뭐 여러 그 지역 자문단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계획안의 조정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법정의 행정절차 주민제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사례적으로는 동작구에 이제 그 신대방 상거리역에 저 일단의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이 부분은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이 250%가 이제 400%로 상승하게 되었고요. 다음 장. 400%가 500%까지 가능합니다. 예, 약간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저층의 상가들이 약 460% 정도의 주택 단지로 변화하고 거기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장기전세 주택, 임대주택이 추가로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그 세권 활성화 사업과 장기전세 주택을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제도의 골격이나 세부적인 기준들에 대한 유사점이 굉장히 많고요. 다만 이제 어떤 그 법률적인 위계나 아니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동의율이라든지 그 신청 시의 동의율이라든지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소와 최대 면적이라든지 다음 장. 네, 그때 이제 용도 지역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차이점이 큽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상업 지역까지 가능한 거고 역세권 왜냐하면 복합이니까 일자리나 상업을 추구하니까. 반대로 장기전세 주택은 주택 위주이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까지가 최대 상향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들은 이제 보통 이제 대동 소유하고요. 결과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블록 단위로 상업 지역까지 상향해서 비주거를 100%도 줄 수 있다. 주택도 할 수 있지만 비주거 100%도 가능하고 다양한 공공기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은 블록뿐만 아니라 단지 단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넓은 범위도까지 가능하고 최대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하고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을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고요. 공공기여는 임대주택 위주로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미 이사님께서 정비사업 추정 분담금 및 감정평가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순미 이사님께서는 현재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 등에서 활동을 하셨었고 현재는 도봉구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중랑구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우리 성북구 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강의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순미 평가사입니다.
회사 이름은 중앙감정평가법인이고요. 저기 다음 차례를 넘겨주실래요? 네네. 저는 오늘 그동안에 이제 앞에 설명해 주신 내용은 이제 구역을 우리가 역세권이신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가장 큰 이익이 날까를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앞에 부분은 필요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조합원이 되시면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될 감정평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게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합원인 적이 있으시거나 감정평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쉬울 수는 있는데 오늘은 이 아카데미니까 이제 좀 쉽게 감정평가에 대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저희가 이제 역세권이더라도 아까 조합 방식으로 가는 경우는 평가의 논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에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무엇을 평가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추정 분담금을 미리 알 수 있나 이런 내용들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든 가로주택이든 소규모든 도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다 합쳐서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도시정비 그 법에 적용이 되니까. 그럼 현재 저희 토지 건물 이게 새로운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아까 복합 건물이죠. 이런 걸로 들어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이 종전자산이라는 거하고 조무자산을 감정평가하는 게 평가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종전자산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상태대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게 종전자산 감정평가고요. 조무자산은 시세를 평가하지 않아요. 이거는 조합원 분양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두 가지인데 실제는 여러분의 조합원의 분담금이 결정이 돼버려요. 저희가 종전자산 평가하고 조무자산 평가하면 제가 이제 설명드릴 이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분담금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자산이라는 거에서 우리 지금 종전의 토지 건물에서 이 아파트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 가운데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사업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물론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내진 않지만 우리가 다 어떻게든 빌려서든 사업을 해서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다음 일단 여러분이 조합원 분양가로 여러분이 조합원 분양가하고 내 종전자산하고 차이만큼 분담금 내시는 건 대충 아시죠? 그 분담금 내는 게 여러분의 그 분담금 합계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에서 얻는 수입하고 임대주택을 매각해서 얻는 수입하고 이 돈을 다 합친 게 사업비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새로 무언가를 즉 신축하게 되는 그 신축 건물에서 일반 분양 수입이라는 걸로 수입을 얻고 여러 가지 수입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재개발에서는 막 택지도 매각하거든요. 토지 여러 가지 수입들을 다 빼고 나머지는 어차피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다. 예, 그런데 얼만큼 어떻게 각자 배분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종전자산 감정평가하고 조무자산 감정평가하는 걸로 여러분의 각자의 분담금이 배분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종전자산, 조무자산을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무자산에서 종전자산 뺀 게 그냥 분담금이야. 그러니까 내가 갈 때가 25평일 수도 있고 34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간 거에서 지금 가진 걸 빼는 게 분담금인데 근데 종전자산을 빼질 않고 권리가액을 빼요. 이게 조합원 내 종전자산이 아니라 권리가액하고 차이가 분담금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하려고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업비하고 일반 분양 수입이 변수예요. 변해요. 감정평가할 때 물론 예측은 하는데 변해요. 사업비가 관리처분 평가를 할 때 공사비가 700이었다가 800으로 올라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일반 분양 수입이 3,000이었다가 평당 3,000이었다가 4,000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요거를 조정하는 계수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비례율이에요. 비례율 들어보셨죠? 이게 처음에
사실은 처음에 관리처분할 때는 비례율이 100이 되게 여러분의 조무자산을 평가해드려요. 아까 조합원 분야가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관리처분할 때 비례율이 100이 되도록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요. 왜냐면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데일수록 조무자산이 낮아요. 그래서 분담금이 높아지게, 물론 이게 이제 조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 관리처분이 한번 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비례율이 그 뒤에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은 일반 분양 수입이 좋아지는 경우예요. 아까 3천에서 4천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수입이 올라가서 내가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되고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는 비례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평가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비례율로 조정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비례율이 100이었다가 70이 되면 30%만큼, 내 재산의 30%만큼이 추가 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예, 추가 분담금은 관리처분한 뒤에 변경되는 거. 그래서 권리가액이 중요하다. 근데 비례율은 처음 관리처분 때까지는 100으로 한다. 다음, 지금 말씀드린 비례율 권리가액에 대한 식이에요. 비례율은 수입에서 비용 뺀 거 나누기 종전한 게 비례율이에요. 왜냐면 요 비례율이 곱해지면 아까 보였던 그림의 식이 이제 변동이 돼도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종전자산에다 이 비례율을 곱한 게 권리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무자산에서 여러분 권리가액을 뺀 게 비례율이다. 그 비례율의 공식은 수입에서 비용 뺀 후 평가 종전자산 합계로 나눈다. 요걸 강조드린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의 종전자산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여러분의 분담금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요 식이 중요해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알게 되는 게 저기 밑에 관리처분할 때 그때 알게 돼요. 확정된 분담금 통지라고 할 때가 옛날에는 한 5년, 7년 뭐 요 정도만 해도 그때까지 정확한 분담금을 뭐 정확할 것까지는 없는데 대략적인 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초반부터 저기 첫 번째 보시면 정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추정 분담금을 한번 계산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정 분담금이 조합 설립은 2차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이나 비례율을 계산해놨어요. 예, 그런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되기 전에 추정 분담금은 좀 더 자세하게 개별적인 금액까지 나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드려서 나는 조합으로 안 갈래, 그냥 현금 청산할래 이러면은 이제 그런 의사결정도 하실 수 있게 드리는 거고. 그러면 감정평가는 언제 하느냐?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그때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사업시행 인가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건축허가 같은 거예요. 건축허가 단계 정도 되는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종전자산을 감정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하실 때 여러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통보해드려요. 그때는 종전이 감정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종호자산 얼마인지는 정했어요? 그거는 아직 아니에요. 종호자산은 분양신청 만료일이 기준일이에요. 여러분이 분양신청을 마감해야지 종호자산 감정평가가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세인가 나고 분양신청 하실 때 추정분담금이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종전을 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앞에 추정분담금들은 종전을 감정평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략적으로 공시가격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숫자는 그냥 공시가격 비율하고 비슷해요. 공시가격이 높고 낮고 이러면 내 재산을 그렇게만 그냥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종전자산 감정평가할 때의 추정분담금은 거의 유사하다. 한 90%, 100% 실제 나올 분담금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확정된 분담금은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처분 통지 받으실 때 관리처분 계획을 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드리거든요. 그때 확정된 분담금이 나갑니다. 이때는 웬만큼 정상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데는 말씀드린 대로 저기 비례율이 한 100에서 105 요렇게 사이에 들어가게. 조합 분양가가 낮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값이 다 수입이라서 비례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막 비례율을 120%, 130% 이렇게 하지 않아요.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다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사업성을 추정을 저희들이 보통 하거든요. 네. 다음. 그러면 감정평가 방법은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지는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실제 투입되는 이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 들어갈까 그 금액에서 현재 노후도 반영해서 건물은 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구분 건물 있어요. 다세대나 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분 건물은 거래되는 사례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거래되는 사례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사들이 적정한 거래 사례를 골라서 균형을 맞춰요. 네, 사실 종전자산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높고 낮고 이거는 여러분의 분담금에 중요하지 않거든요. 비례율로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이게 상쇄가 돼요. 그런데 옆집하고 내 집하고 상대적인 거는 되게 중요해요. 네, 상대적인, 그래서 저희 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는 상대적인 균형에 가장 초점을 맞춥니다. 네, 그러니까 옆집하고 내 집하고 땅의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하는데 종호자산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근데 여기서 여러분처럼 이제 용도지역이 바뀌는 경우는 저기 밑에 조금 표시해드린 것처럼 현재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는 경우는 종전의 균형을 맞춰요. 아까 사례에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합쳐져서 상업지역이 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바뀌기 전에 용도지역, 바뀌기 전에 그래서 토지의 가치가 달랐잖아요. 그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건물인 경우에는 공부상 토지 건물만 해요. 이 달아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고 다만 이제 89년 12월 이전에 무허가 건물은 양성화된 거니까 그거는 평가 대상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은 공부상 토지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 그러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공시지가라고 말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다음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파랗게 점점점 이렇게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찍혀 있고요.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는 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필지마다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개별 요인을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이런 하나하나를 평가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균형에 맞춰서 위치에 따라서 가격을 세분화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지가 그 밖의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시세하고 다르잖아요. 그 시세 보정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표준지마다 똑같은 보정을 하느냐? 아니에요. 표준지마다 사실은 역사가 있어가지고 표준지 가격도 좀 균형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표준지마다 보정률이 달라요. 그 밖의 요인이라는 보정률이. 그래서 필지마다 저희들이 보정률을 다르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토지를 평가를 한다. 요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여기 지금 필지마다 가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해요. 여러분이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하시는 거는 개별 공시지가일 경우가 많아요. 아까 보셨듯이 표준지는 샘플로 전체 토지 한 10%? 20% 요 범위 안에밖에 안 들어가서 근데 이 개별 공시지가의 한계가 뭐냐면 프로그램으로 자동 산정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접근 조건, 환경 조건처럼 평가사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필지마다 분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요. 그냥 표준지가 어느 건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양을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요인치만 두면 자동 산정이 되는 거라 같은 로변이고 같은 표준지고 하면은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점점 가격이 달라지는 걸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 분담금
아까 조합 설립 때나 정비 계획 때 하는 추정 분담금은 이 개별 공시지가로 해요. 왜냐면 감정평가는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다 줘가면서 할 수 없고 처음에는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나간다 보시면 맞아요. 감정평가 나가기 전에는. 다음. 그러면 이제 또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아까 구분 건물, 빌라나 다세대 같은 거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비교를 하는데 호별로는 호 안에 전유 부분이나 대지권, 그 다음에 층, 그 다음에 건물의 노후도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가격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매매되던 수준 있죠. 그 수준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업이 들어가면 입주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7억, 8억 막 이렇게 가고 이래도 균형이 좀 안 맞아요. 이제 그때는 임자 만나서 거래되면 잘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균형은 저희들이 거래된 것들을 한 10년치는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노후도에 따라서 뭐 세 거냐 한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거를 다 고민을 해서 하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다음. 조무자산 감정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원 분양가를 평가한다고.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가는 여러분의 종전자산하고 들어가는 사업비를 합친 게 원가예요. 그게 우리 사업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사실은 부담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걸 호별로 이제 얼마나 균형 있게 배분하느냐. 요 종무자산 맞출 때는 그걸 중점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안 보이는 거니까 종무자산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진 않고 이렇게 호별로 뭐 조망이나 일조, 소음 요런 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반영은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조합의 그 원가 수준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비례율이 100이 나올 정도로 조합원 분양가를 평가를 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다음. 그럼 이제 추정 분담금. 그러면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거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논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비례율이 나오게 수입하고 사업비, 종전자산을 알아야 돼요. 네. 요거를 알면 뭐 일단 만약에 답으로 와서 비례율이 100이다, 비례율이 90이다 하면은 종전자산에다 비례율 곱한 거 그거하고 종무자산하고 차이가 분담금으로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비례율이 낮을수록 분담금이 높아지네? 비례율하고 상관이 있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종전자산이 똑같은데 비례율이 다른 거예요. 종전자산이 똑같은데 비례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분담금이 비례율에 따라서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전자산, 그 다음에 수입, 사업비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한번 또 설명드려볼게요. 이거는 추정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토지는 추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보정률을 한다. 그 다음에 건물은 제조대 단가에다 감가 수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보정률은 요즘 뭐 2 아니면 2.5 요 정도로 이 구역 안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요. 네,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지가 균형대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제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 개별지가가 균형이 안 맞는 경우,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을 여러분이 나중에 받아보시면 개별 공시가가 균형이 맞다 안 맞다가 이제 그때 가서 와닿으시거든요.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하러 평가사 나왔을 때 반드시 설명을 하셔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균형이 안 맞는데 평가사들이 모르고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잘하겠지만 모든 평가사가 다 똑같지 않으니까 개별 공시가 균형이 안 맞다 이런 거는 반드시 나오는 평가사한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특히 그러니까 내 집이 더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걸 설명을 하셔야 된다 얘기. 그런데 지금 추정 분담금 때는 거기까지 바라시면은 안 돼요. 거기까지는 왜냐면 개별 공시지가대로 하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시가격에다 보정률 곱해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곱하기 보정률 하는데 요건
더 안 맞아요. 개별 공시지가는 그나마 순서는 맞는데 더 비싸야 되는데 안 비싸고 요런 균형은 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사실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토지 면적, 건물 면적에 따라 다 다르고 노후도에 따라 다른데 요거 감정을 해서 일괄 산정을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지고는 참 차이가 많은데 특히 신축 빌라는 거래된 게 이제 최근에 그냥 분양한 금액 아마 그거에 70% 80% 이렇게 그냥 딱 정해져서 나와가지고 신축 빌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높아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요거 다 고려해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지 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조금 빌라 가격에는 간과돼 있어요. 그래서 추정 분담금 때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좀 믿지 말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그게 높아서 이제 비싸게 사시지는 마시라. 요 말씀을 드리고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상가 구분 건물은 상가는 사실은 일반 상가는 토지 건물이에요. 토지 건물로 평가를 하고요. 구분 건물로 이제 토지 건물 일체로 호별로 돼 있는 거는 평가사들이 또 약식으로 대충 좀 보정률 할 때는 이 추정할 때 아까 조합 설립 때나 정비 계획 때는 계략적으로 추정해 드립니다. 뭐 국공유지나 현금 청산은 우리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아실 건 아니고요. 네, 다음. 그리고 종무자산은 다음 추정을 할 때 다음 페이지요. 종무자산을 추정을 할 때는 사실은 일반 분양가 이런 걸로 수입을 정해야 되잖아요. 일반 분양 세대수는 나오는데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일반 분양된 사례를 찾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장위동에 좀 새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장위 사구역 이런 데가 한 14억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원 그 광운대역에서 분양한 게 평당 4천 정도 해가지고 한 4천에서 4,200 요 정도의 이제 평당 일반 분양 시세를 좀 본다면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그거하고 비례해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 재개발 구역이나 역세권 같은 데는 사업성이 좋아서 이 80% 밑으로도 해요. 75%.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의 75%.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8, 9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데는 일반 분양보다 한 80% 정도 낮게 조합원 분양가를 넣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비례율을 계산해봐야지 분담금이 나오니까.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아직 서울시가 이렇게 지금 재개발이나 지금 역세권에서는 기본형 건축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데 재건축에서는 아직 표준형 건축비로 토지는 쳐주지도 않고 이제 건물 가격으로 하거든요. 어쨌든 임대아파트 수입도 저희들이 이제 법령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을 계산을 하고요. 아까 종전자산은 공시가격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네, 사업비도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공사비예요. 요즘은 공사비가 한 80% 가까이 돼요. 네,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기타 다른 용역비도 뭐 오르긴 해도 그거는 인건비니까 사실은 많이 안 올랐고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 5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네. 공사비가 사실은 이제 뭐 제가 25년 거는 차마 너무 올라서 지금 24년 거 위주로 써 있는데 저희 노원구에서는 최근에 이제 780이 제일 최근이거든요. 저기 공사비 들어오는 게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재개발은 780 정도 보는데 저희는 이제 역세권이고 하니까 이제 한 800은 넘어서 이제 사업 공사비를 보실 것 같긴 한데 여러 항목들이지만 공사비가 80%니까 사업비 추정은 오히려 이제 공사비에다가 이제 25%나 30%를 더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합니다. 그러면 다음 그래서 수입하고 사업비 뺀 개발이익에서 종전자산을 나누면 비례율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네. 비례율이 산출이 되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께 추정 분담금을 계산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네. 그러면
비례율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제 정비계획 때 정비계획을 받아보시면 여러분 사업장에 비례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 재산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이제 조합에 물어보시면 이제 알려주셔요. 그러면 공사비 얼마일 때의 비례율인지가 중요해요. 공사비 얼마일 때,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얼마일 때,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은 사업을 처음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서 그 뒤에 여러분이 공람공고 받으실 때까지 좀 시차가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공람하는 데인데 아직 뭐 공사비가 700 이렇게 돼 있는 데들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공사비가 얼마일 때를 보면 아 내가 보기에 지금 750으로 했는데 한 82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을 지금 4,500 했는데 4,000까지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은 4,000이나 지금 이제 공사비 10% 올라가면 비례율이 105에서 90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요런 거를 대충 감을 잡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정보들을 줄 거예요. 그러면 내 재산은 지금 추정을 했더니 개별 분수가를 대충 해도 내 재산은 5억은 된대. 이러면 여러분 비례율이 10% 왔다 갔다 하면 아 분담금이 5천이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아요. 비례율과 여러분 종전자산 이 관계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보시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다 믿지는 않지만 여러 변동 가능성도 계산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지 된다. 우리 조합원님들이 되시면. 다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느 구역이 공람한 자료예요. 어느 구역이 지금 장기 역세권 공람을 한다 하면 이거는 인터넷에 그냥 떠 있거든요. 공람하고 이러실 때.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될 때도 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쭉 내용 보시다 보면 추정 비례율 나중에 이제 우리 구역이 나올 때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 뭘로 해서 나올 때 아 이 공람 공고 내용에 이렇게 아 세대수 얼마인지 이거는 기존에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 중간에 지금 저 공람 공고에서 이제 10번쯤 돼요. 10번쯤 돼서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여기 아주 초기 단계에도 이렇게 총 수입은 전체 얼마로 추정해보고 사업비가 총 얼마로 추정되고 종전자산 총 합계가 얼마로 추정됐어요.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는 여러분 추정 분담금이 사실 이제 재개발 방식은 종전을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무 가격은 여기 보여요. 조합원 분양가가 여기는 전용 84를 7억 7천으로밖에 안 봤어요. 조합원 분양가를. 예,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 비례율은 예, 제가 잘 안 보여도 비례율은 뭐 102점 몇 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종전 전체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를 알면 평균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도 역세권이라 가지고 앞에 상업용 라인하고 뒤에 후면하고 가격 차이가 많잖아요. 많은데 아마도 개별 공시지가 균형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축 빌라, 신축 빌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되고 예, 단독이냐 상업용이냐에 따라 사실 그거는 위치에 따른 가격이에요. 용도에 따라서 저희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오히려 건물 가격이 주택이 더 비싸요. 왜냐면 난방도 해야 되고 이래서 건물 가격은 주택이 더 비싸고 네.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 재산이 5억일 때 1억일 때 이런 테이블은 아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거든요. 조합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 종전에다 비례율 곱한 권리가액을 보고 조무 아파트 가격을 조합원 분양가를 보여줘서 분담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준다. 근데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가 얼마일 때지 분양가를 얼마로 봤을 때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그럼 아까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례율이 올라가면 무조건 좋은 것이냐 아닌가에 대한 답이거든요. 결론은 종전자산 전체적으로 높고 낮아가지고 비례율이 달라진다. 이거는 여러분의 분담금에 영향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건 중요해요. 내가 옆집하고 나하고 1:1이 아니라 내가 1.29 옆이 1이어야 되는데 이 상대적인 균형은 중요한데 그럼 다 같이 1:1이 2하고 2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보여드리겠지만
정확히 상쇄가 돼요. 아까 비례율하고 권리가액으로서 거기에서 상쇄가 돼서 전체적으로 종전자산 평가액을 올리고 내리는 거는 내 분담금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조합원이 되실 분은 종전자산 가격이 적정한 게 좋아요. 차라리 조합원 분양가가 싼 게 여러분한테 유리해요. 근데 이제 현금 청산하고 매도 청구하실 분은 종전자산이 올라야 좋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거 이상은 내가 받고 나가니까 나가실 분들은 종전자산이 높아야 좋아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비례율이 높을 때 좋은 건 수입이 높아서 비례율이 높아지거나 사업비가 줄어서 비례율이 높아질 때 이때는 여러분한테 바로 이익이에요. 예. 그래서 종전자산은 균형이 중요하고 절대값이 중요하진 않고 수입하고 수입을 늘리고 사업비를 줄이는 게 우리 비례율을 사업성을 높이는 길이다. 요게 핵심이라서 조합원이 극대화로 제가 꼭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페이지. 예를 들면 이 사업지에서 종호자산,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인데 종전자산이 6억이었어요. 근데 이 6억을 똑같이 모든 조합원이 균형을 맞춰서 10억으로 이게 그러면 뭐 44%인가요? 뭐 이 정도 이제 올린다고 치면요. 정확히 계산의 비례율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종전자산이 다 같이 올라간 만큼 비례율이 110이었다가 66%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분담금이 3억 4천으로 똑같죠. 그래서 우리 종전자산이 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중에 근데 평가할 때 그래서 평가사는 종전자산을 넉넉히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시세라고 알고 있으신 금액대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균형을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민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사업성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조금 짜져요. 이 사업성이 없는 구역가 역세권에서는 웬만하면은 사업성이 있으시니까 그러지 않을 건데 이제 사업성이 없는 데 가면 비례율 80% 이렇게 나오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때 적어도 90%는 넘겨야 되니까 종전을 아껴야 돼요. 왜냐면 개발이익은 배제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조합은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인데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면서 사업을 한다니까 가격이 좀 올라간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깎아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사업성이 없는 데일수록 종전자산이 싸다 이거죠. 다만 남하고 나하고 균형은 매우 중요하니까 현장조사 나온 평가사들한테 어필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네, 다음 페이지. 네, 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율을 진짜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의 수입이 늘고 사업비가 줄어야 된다. 근데 사업비 줄이는 거에 하나는 기간 단축하고 적극적인 참여인데 그래서 저는 초기 단계부터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조합에 관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사업이 다 돼서 내 분담금이 통지될 땐 늦어요. 내 분담금이 통지됐을 때는 이제 이미 그땐 늦었어요. 사업비 줄이는 거. 사업비는 초기부터 모두 이 조합원들이 으쌰으쌰 하고 사업비도 그 추진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수록 딴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다 같이 조합을 도와주면서 같이 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사업성은 좋아진다. 이 말씀 드리고 다음.